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팀 이성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발제된 내용 중에서 제 발제가 아마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가 하나하나의 요소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 동사례는 지금 오소연 연구원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혁신 개발 재원을 코이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내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중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코이카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실제 투자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사례를 조사했고요. 요 발제는 이제 요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향후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고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함의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랑 이제 저희 분석 그리고 시사점 순으로 하고요. 서론은 이걸 너무 많이 똑같이 들으셔서 아마 지겨우실 것 같아갖고 웬만한 건 다 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DG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을 통해서 이런 혁신개발 재원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SDG가 MDG와 다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에 또 다른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동 논의는 이제 주로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과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범주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지에 이제 이미 기술해 놓았지만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매년 약 1조 달러의 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그리고 ODA 재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기존의 ODA 재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민간 재원을 동원해서 개발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브랜딩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이제 주요 선진 원조 기구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노력 중에 하나로 이제 OECD 다크가 전 의장이었던 에릭 소라임의 주도로 SDIP라는 이제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회의에 출장을 통해서 몇 번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주된 논의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티은행도 있었고, 뭐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 세계적인 그룹도 있었고, 기존의 공여 기관도 있었고, 꼭 그런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공통의 어떤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EU 브랜딩 체계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를 보자면, 이제 블렌딩 체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EU가 제공하고 있는 증여를 다른 개발은행의 차관 또는 민간이나 공공금융기관의 지분 투자와 연계하는 것이 혼합, 즉 블렌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주요 골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한 것을 EU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이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나온 EU의 가장 중요한 대외 원조 정책 문서가 The Agenda for Change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개발 영향력과 추가적인 재원의 레버리지를 위해서 증여와 차관의 조합 그리고 다른 위험 경감 메커니즘을 해서 이제 새로운 금융 수단의 활용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개념은 이제 차별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무상 원조는 그 저소득국으로 좀 더 집중하고 이 인프라 수요가 많고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블렌딩을 위시한 이제 새로운 금융 수단을 통해서 이런 그 지원을 하겠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을 차별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함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하에 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개발 협력지에 보면 이 블렌딩 체계의 예산 배정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U의 개발 협력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에 이제 요 모델이 도입된 이후에 그 9년간 270개 이상의 그 블렌딩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서 27억 유로 달러의 무상 원조가 제공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총 약 500억 유로의 투자 유인에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들이 일정 수준의 증여를 통해서 이 체계를 활용하여 그 이상의 투자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인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원된 지원 비중을 보면은 먼저 가장 큰 것이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부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폐수 처리, 식수 같은 사회 인프라 부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 생산성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또 지역 중소 중견기업 지원 순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부분에 대다수의 이제 투자가 물리는 것은 이 민간 재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렌드 체계는 저희 EU의 대외 정책 및 그 개발 협력 대상국 수요에 따라서 8개의 퍼실리티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개 퍼실리티는 지역별, 국가별, 테마별이 있고, 또 여기에 상응되는 그 EU 대외 정책이 있으며 여기에 또 상응되는 펀드가 있고, 이 펀드를 소스로 해서 증여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협력지에 있으니까 그 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 테마별, 뭐 지역별 이렇게 해서 해당 펀딩 체계가 이미 EU의 기존의 펀딩 체계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퍼실리티,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퍼실리티,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뭐 아프리카, 캐리비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눠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설립 연도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퍼실리티가 운영돼서 현재 8개 퍼실리티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퍼실리티별 그 지금까지 투자 액수나 지원 프로젝트 수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나머지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부분은 이제 지역별이었다면 요것은 이제 그 유럽 근린 지역에 대한 뭐 네이버후드에 대한 그 퍼실리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전 가입을 위한 이제 또 블렌딩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발칸반도나 동유럽에 EU를 가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퍼실리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블렌딩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상과 차간의 그 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무상 원조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요 5가지 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것들은 이제 앞서 발표에서 이미 다 보셨던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증여라든지 이자율 보조, 그리고 기술 지원, 위험 자본, 그리고 보증,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있고요. 여기서는 이미 코이카가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증여 및 이자율 보조는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 총 비용을 증여 형태로 돈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원을 해줘서 총 그
코스트를 낮추는 효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총 비용이 낮아져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증여 형태로 돈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은 이미 이제 코이카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뭐 역량 강화 지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그 국가에 소속된 그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그 민간의 채권 투자 및 그 지원 금융기관을 통한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이거 오탄데 후순위 채권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5가지로 그 증여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혼합 방식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증여 수단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보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제 예상과는 조금 틀렸던 부분인데 거의 반 이상이 이제 투자 증여입니다. 그래서 그랜트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증여를 해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 지원, 그 다음에 이자율 보조, 위험 자본과 보증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렌딩 체계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근데 이게 그 EU 자체가 다 그 여러 그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대한 도식화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2012년에 EU 대외협력 블렌딩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 블렌딩 체계에 관련돼서 정책을 조율하고 그 핵심 원칙이 뭔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이 실제로 블렌딩 체계를 통해서 지원되는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EU의 개발협력 대외 정책과 어떤 연계성이 강화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화성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책단에서 조율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유럽 대외관계청과 유럽 해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이제 정책 그룹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큰 위에 정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8개의 퍼실리티는 그럼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 주로 3가지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략이사회랑 집행이사회 그리고 금융기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EU 집행위원회랑 공여국 그리고 해당 수원국 인사가 이제 참여를 해서 그러면 이 우리가 퍼실리티에 부여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목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EU 정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를 또 한 번 여기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어떤 것을 집행이 될 때 이게 과연 EU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전략, 국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개발 협력에 대한 전략과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 수원국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이제 수원국의 오너십에도 좀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한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의 증여를 할 거다 말 거다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그룹은 이제 선도 출자자가 있고 이 출자자가 그 해당 개발도상국이랑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떻게 증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짜서 이제 집행이사회에 제안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 보면 그 이제 선도 출자자가 개발 협력 도상국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형성을 하고 요것을 이제 그 다른 금융기관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금융기관 그룹을 만들고요. 아이고, 예,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출자를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 짠 다음에 요것을 이제 집행 이사에 이제 제안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질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제한된 이제 증여를 이제 그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관을 이렇게 그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략이사에는 그런 전체적인 목적이나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컴포넌트가 있고 또한 여기서 이 실제 프로젝트가 형성될 쯤에 민간 부분 및 외부 자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출자가 돼서 이 세 개가 다 혼합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세 개의 다른 재원들이 혼합이 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 선도 출자자가 이렇게 사업을 형성할 때 이런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지에 보면 사실상 이 선도 출자자가 그 소수의 유럽 개발 은행 또는 원조 공여 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8%가 그 독일의 KfW나 프랑스의 AFD 이런 기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체계의 기본 펀딩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증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요 아까 표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듯이 이 네 개의 주요 대외 금융기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요 펀딩과 그다음에 EU 회원국의 직접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서 이 증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대외 금융기구는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각 펀드마다 이 펀드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주로 있고요. 이 목적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럽 근린 파트너십 기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근린 정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 이렇게 다 펀드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증여가 퍼실리티를 통해 블렌딩화되고 이것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개의 주요 대외 금융 기구들이 있고요. 요것들이 이렇게 다 프로그램들로 변했고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8개의 퍼실리티 하에 이렇게 그 성격에 따라서 재원이 분배가 되고 이것들은 또 요 안에 또 블렌딩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조율이 돼서 각 퍼실리티별로 이제 재원이 증여를 위한 재원이 이제 배분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또 EU들이 펀드에서 EU 회원국의 기부금 또한 이렇게 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EU 블렌딩 체계가 과연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왜 이렇게 구조를 짜서 그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블렌딩의 가장 주요 목적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만 이런 혼합을 통해서 제한된 ODA 재원으로 민간 부분의 추가 재원 동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매 경제를 조성을 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이제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그 유럽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블렌딩 체계의 주요 성과로 금융 레버리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증여를 얼마 했는데 그래서 투자가 얼마가 됐어. 그래서 프로젝트가 현실화됐어. 그러면 이 비율이 우리가 레버리지를 한 비율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블렌딩을 한 성과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 총 투자 금액으로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인베스트 퍼실리티의 경우에는 1대 30. 그래서 저희 그 증여를 통해서 1유로를 우리가 했으면 30유로의 투자를 우리가 레버리지 했다. 이렇게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증여의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도 그 글린 그 인베스트먼트 퍼실리티에 보시면 이게 중간 평가가 한번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이 체계 프로젝트 현실화에 있어서 이 투자 증여와 기술 협력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U가 아무래도 그 여러 유럽 연합에 소속된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이런 체계를 거쳐서 조정이 되고 나면 그 원조 공여국 간의 이제 조화 하모니제이션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체계적인 걸 통해서 그 각 회원국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성과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당 개도국 인사를 이제 전략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면서 이제 주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그 이 EU 블렌딩 체계를 그 분석한 주요 연구문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사실의 이유는 그 EU가 이런 체계를 통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실화함으로써 EU가 ODA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대외적으로 이제 가시성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한계점을 보자면 그러면 과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증여를 얼마 해서 투자가 얼마 일어났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레버리지 효과고 우리의 성과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조금씩 나왔는데 이제 금융 추가성 관련된 것인데 가장 그 쉽게 말하면 과연 이게 블렌딩 체계를 통해서 공적 자금이 그 투입이 안 됐으면 다른 민간 재원이나 다른 투자 기관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투입을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어서 민간 재원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단순히 이제 기계적인 비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자금 통한 혼합 재원을 마련을 해서 이게 투자 프로젝트가 현실화됐다는 거에 대한 좀 정확한 근거나 성과가 같이 제시가 돼야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60%가 넘는 것이 이제 공공 에너지 같은 특정 분야에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이런 특히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 가장 규모도 크고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랑 연관되게 이렇게 이미 기존에 그 수익률이 괜찮은 분야에 대해서 민간 재원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공적 자금이 혼합 재원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조금씩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자본에 대해서 공공 자본이 결국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계속적으로 찾아봤는데도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민간 재원의 동원인데 사실 이 EU 프레임워크가 민간 재원을 그래서 얼마나 동원을 했는가에 대한 사실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같이 공개가 돼야 이 혼합 재원이나 아니면 이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좀 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가 좀 부재해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계속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이미
어느 정도 중소득국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고 또 대규모 인프라에 대해서 그 수요가 많은 중소득 국가에 그 이런 공적 자금이 민간 재원과 같이 혼합이 돼서 들어갈 경우에 그 기존의 순수한 민간 투자나 이미 기존의 국가 그 해당 개발도상국에 그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국내 자본들에 있어서 어떤 시장 왜곡이나 아니면 구축 효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좀 그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모아 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로 왜 공적 자금이 민간 재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시사점과 더불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결국은 그 앞서 발제자분들께서도 계속 그 강조를 하셨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런 모든 논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저희가 SDG를 포함한 개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기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고 와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모든 논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근거나 평가 측정 방식 그리고 개발 목표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메커니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프라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제 그 코이카의 무상 원조와 또 EDCF의 그 차관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미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연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체 기관들에서도 앞서 보셨듯이 이제 이런 개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DCF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이제 기본 마련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련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수요가 있고 또 저희가 그 설정하고 있는 뭐 중점 협력국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가 있고 또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어떤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 수요를 그 개발 목표와 어떻게 연관시킬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논의가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정말 저희가 원하는 이제 정말 개발도상국의 개발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